작은 누나 제삿날이 다가오던 어느 날, 주룩주룩 내리는 비가 창문을 때리고 있어 괜시리 울적해지고 있었는데, 문득 누나가 남기고 간 종이에 적혀 있는 나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글이 떠올랐다. 그런데 나는 돈을 빌린 적이 없었다. 참으로 황당했던 일의 시작은 큰 누나의 전화를 받고서부터였다. 나야. 슬픈 목소리로 말을 잇지 못하며 긴 한숨부터 내쉬던 큰 누나는 선화가 죽었대. 뭔 소릴 가는 거야? 멀쩡한 사람이 왜 죽어? 그런데 작은 누나가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는 말은 듣고도 믿어지질 않았다. 하지만 장례식장의 안내판에서 보이는 작은 누나 사진과 이름을 보고서는 현실임을 알았다. 누나는 이 상황이 믿겨져?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니 아무래도 내가 따져봐야겠어. 누나도 매형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넌 선화가 왜 여기서 누워있다고 생각하는데? 슬퍼할 틈도 없는 큰 누나와 나는 매형부터 만나려 했다. 그런데 갑자기 고성이 들려왔다. 외삼촌 때문에 우리 엄마가 죽었잖아요. 마치 나를 원수로 보는 듯한 눈빛인 작은 누나의 두 아들이었다. 나는 너무도 황당해 할 말을 잃었지만 너희들 무슨 짓이야? 일단 자초지종부터 따져봐야 할 거 아니야. 큰 누나의 고함에 나에게 달려들려던 두 아들이 멈칫했다. 그제서야 나도. 니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을 들어도 표정이 변하지 않는 큰아들이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냈다. 이걸 직접 읽어보세요. 그런데 그 종이에는 정말이지 황당하지도 않은 글이 쓰여 있었다. 은행 제출 사유서 라는 글 아래에 막내 동생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2천만 원을 대출을 해줬는데 동생이 갚질 않아 연체됐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3개월 이내에 해결해 준다고 했습니다. 지 읽어보던 큰 누나가 나를 쳐다봤다. 너 돈 빌려달라고 했어? 진짜 돌겠네. 누나까지 왜 그래? 작은 누나가 어떻게 사는지 알고 있는데 내가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돈을 빌릴 이유가 뭐가 있는데? 나의 항변 같은 말에 이제는 하는 일이 자리가 잡혀 부족함이 없는 나였기에 돈을 빌려달라고 하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던 큰 누나가 말을 꺼냈다. 근데 쟤들이 너한테 왜 그러지? 그거야 물어보면 아는 거 아니야? 매형에게 직설적으로 물었다. 난 누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무슨 그런 말을 해? 돈을 빌렸으면 갚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내가 돈을 빌렸는지 안 빌렸는지 알거나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알고 자시고 할 게 뭐 있어? 누나가 여기다 써놨는데. 그렇다고 해도 나한테 물어보고 나서 그런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들을 생각이 없는 나 때문에 작은 누나가 세상을 떠났다며 막무가내로 구는 매형은 한술 더 얹어 누나 험담까지 늘어났다. 작은 누나의 죽음에 대해 자기는 책임이 없다는 듯한 매형의 말을 듣다 보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옛 일들이 생각났다. 나는 2살 차이인 누나를 누나로 인정할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싸우기 일쑤였다. 그리고 나는 부모님에게 혼나면 반항한답시고 가출을 했다. 그런데 그래봐야 배만 고팠다. 그래서 작은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퇴근하자마자 나에게 달려왔던 누나가 했던 첫마디는 밥은 먹었어? 물어볼 걸 물어봐라. 미안, 빨리 가자. 어디를? 밥 먹으러. 그래 가자. 내가 못되게 굴었는데도 그런 거엔 아랑곳하지 않던 누나는 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가불까지 해서 사줬다. 그런데도 나는 누나라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양심이 없는 동생 같아 그냥 한번 슬쩍 말해봤다. 누나 같이 가. 누나가 돌아섰다. 너 지금 나한테 누나라고 했니? 누나의 밝은 표정을 본 나는
마음을 굳혔다. 응, 앞으로 누나라고 하려고. 아이고, 너도 이제 나이가 먹었나 보네. 그럼 내가 몇 살인데? 어이쿠, 네네. 앞으로 알아서 모실게요. 이리 와. 내가 옆으로 갔더니 누나가 팔짱을 꼈다. 그때서야 나는 처음으로 누나의 따뜻함을 알았다. 그렇듯 남을 배려하던 작은 누나였으니 누군가를 비방하는 글은 남기진 못했을 거다. 그래서 아마도 나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글은 누나가 나에게 남겨놓은 숙제인 것 같았다. 그런데 아직은 그 숙제를 전부 풀진 못했지만 누나의 뜻을 전하려는 나는 매형에게 일침을 가했다. 누나 통장 조회는 해봤어요? 그걸 왜 하는데? 왜 하긴 왜 합니까? 조회를 해보면 누나가 대출을 받았는지, 그리고 나한테 돈을 빌려줬는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제서야 매형과 두 아들의 목소리가 차분해졌다. 그리고 누나가 왜 그런 글을 남겼는지 대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했다. 그러나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던 그때였다. 혹시 집으로 가시겠어요? 여기서 잠을 자기가 불편하실 테니까. 신우이의 말을 듣던 그 순간 저 싸가지가 갑자기 왜 저러지? 아니요, 여기서 잘게요. 네, 그럼 우린 가볼게요. 말이 끝난 신우이들이 정중하게 인사까지 했다. 평소와 달라진 행동을 하고 하지도 않던 내 걱정을 해주는지 이상했던 나는 매형과 대화하고 있는 신우이를 째려봤다. 누나 봤지? 쟤들 좀 이상하지 않아? 아무래도 저것들이 선아한테 뭔 짓을 한 것 같은데. 그치 누나. 그래서 나도 매형이 내가 돈을 갚지 않아서 나 때문에 작은 누나가 죽었다고 몰고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애들이 너한테 그렇게 나오지. 근데 말이야, 2천만 원 때문에 사람이 죽을 생각을 할까? 그럴 사람이 어딨어. 그리고 우리한테 빌려달라고 하면 되는데. 그럼 누나한테도 빌려달라고 안 했어? 그래. 짧게 대답한 큰 누나가 너한테도 전화 안 왔었니? 그래서 나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형이 말을 끝내자 우리는 골똘한 표정이 됐다. 작은 누나가 우리한테 말했다면 2천만 원 정도는 무조건 해줬을 거다. 그런데 누나는 우리한테 전화를 하지 않았다. 그러다 작은 누나가 남기고 간 종이에 있는 글을 읽어보던 나는 형, 은행에서 연체 사유서를 달라고 하나? 연체를 안 해봐서 나도 모르겠는데. 의문투성인 작은 누나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던 나는 검색해봤다. 검색창에서 보이는 글은 은행에서 그런 사유서를 요구하지 않는다였다. 그런데 누나는 왜 그런 글을 남겼을까? 그래서 나는 일단은 복잡해진 머릿속부터 정리해봤다. 그러고 나서 제일 먼저 신우이들이 떠올랐다. 매형에겐 여동생이 둘이 있다. 그리고 작은 누나는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당한 게 아니라 신우이들한테 당했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을 생각을 할 때까지 몰아붙인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일까? 그러긴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신우이들이 독하게 굴었지만 그럴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매형을 떠올려 봤다. 매형은 3대 독자였다. 그랬는데 누나가 아들을 낳았으니 시부모가 춤을 추지 않으면 그것도 이상할 일이었다. 시부모 사랑을 듬뿍 받았던 누나는 또다시 아들을 낳았다. 그랬으니 시부모 사랑이 무한대로 올라갈 수밖에. 그래서 그때는 시누이들과 사이가 좋았다고 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엔 생판 다른 사람들처럼 굴었다고 했다. 그래서 작은 누나가 그랬었다. 아마도 시부모 사랑을 내가 독차지했던 게 벨이 꼬였는지 시누이들이 지금 저런다고. 그땐 누나는 그렇게만 생각했었다. 그래서 누나가 안타깝기만 했다. 시누이들이 왜 변했는지 알았다면
누나의 운명도 달라졌을지도 모를 거니까. 그런데 누나도 몰랐으니. 그래서 나는 시누이들이 하는 작태를 누나에게 듣다 보면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욕이나 한 바가지를 해주고 싶을 뿐이었다. 하지만 누나는 그러지 마. 네가 그런다고 걔들 눈도 껌뻑 안 해. 아니야. 내가 아주 잘근잘근 씹어줄게. 나도 알아. 네 말빨 좋은 거. 근데 걔들이 우리 집을 우습게 봐서 시도 안 먹힐 거야. 뭐? 이것들이 진짜? 그럼 지들 집엔 뭐가 있는데? 너 모르니? 돈은 있잖아. 그럼 돈 때문에 우리 집을 우습게 본다는 거야? 그거 말고 뭐가 또 있겠니? 하소연하듯 말하는 누나에게 나는 말을 더 붙이지 못했다. 매형의 집은 대대로 농사를 지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형 건설사에서 왔다는 사람이 매형 아버지를 찾아왔다. 그 사람이 말하길 간척 사업에 사용할 거라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돌산에서 돌을 채취하겠다고 했다. 쓸모도 없던 돌산이었는데 돌값을 주겠다고 하니 아버지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 그 돌산이 로또나 마찬가지였다. 돌산을 전부 깎아버렸으니 평지가 됐고 그 돌들을 운반해야 할 트럭들이 오가야 했으니 평지로 변해가던 그곳까지 길이 났다. 그렇게 평지가 됐고 길도 났으니 그 땅을 물려받을 매형은 어느 날 갑자기 부자가 된 거나 마찬가지였다. 그렇게 그 당시 매형의 운은 행운 쪽으로 향하고 있었지만 누나의 운명의 파동은 불운 쪽으로 진동했다. 그 파동의 시작점은 시어머니였다. 시어머니는 목욕탕이 멀다고 창고에서 목욕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를 바 없이 창고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물을 채운 욕조에서 몸을 담그고 있다가 잠이 들었고 그 사이에 연탄가스에 중독돼 변을 당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자 홀로 남은 시아버지를 모셔야 했기에 서울에서 살고 있던 누나는 시댁으로 갈 수밖엔 없었다. 그렇게 누나 불운의 신호탄이 쏘아져 올라가려 했는데 그 신호탄의 방아쇠를 당긴 건 시아버지였다. 시아버지는 혼자 됐기에 적적하다면서 여자를 소개해 달라고 했다. 말은 그럴듯했다. 나이가 들어 혼자 있으려니 외롭다며 누군가 내 곁에 있어야 한다고 했으니. 하지만 그건 시아버지의 욕심이었다. 이른을 넘긴 남자에게 게다가 지병까지 있는 노인에게 시집 오겠다는 여자를 찾는 일이 그리 쉬운 걸까? 그리고 그나마 결혼하겠다는 여자는 조건을 내걸었다. 시아버지 집을 자기 명의로 바꿔달라고. 그랬으니 누나는 등골이 서늘해질 수밖에. 그런 조건을 내세우는 여자를 소개해줬다가는 불벼락이 떨어질 게 뻔했으니까. 그래서 누나는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막무가내였다. 왜 여자를 소개해주지 않느냐며 하루가 멀다 하고 짜증을 냈다. 그러다 큰 시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 말을 듣지 않아서 그런데 네가 알아봐봐. 제가 아는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죠? 없기는 왜 없겠어. 찾아도 안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건데. 즉답을 하지 않던 시누이가 화제를 돌렸다. 올케가 말을 안 듣는다는 건가요? 그래, 내가 말한 지가 꽤 됐는데도 들은 척을 안 해. 알았어요, 아버지. 큰 시누이가 곧바로 동생한테 전화했다. 너도 아버지 전화 받았어? 응, 여자 소개해달라고 하시더라고. 그래, 근데 넌 아는 여자가 있니? 언니도 참 그렇다. 있으나 마나 아버지랑 결혼할 여자가 있겠어? 그건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하지? 아버지가 자꾸 전화할 텐데. 별걸 다 걱정하네. 아버지한테 올케가 소개해준다고 하면 되잖아. 그럼 올케한테 네가 말해. 빨리 소개해주라고. 알았어. 작은 시누이가 곧바로 전화했다. 지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말이 말 같지 않아요? 아니에요. 지금 찾고 있는데 마땅한 여자가 없어서 그래요. 없긴 왜 없어요?
하여간 아버지가 나한테 또 전화하면 그땐 가만 안 있을 거니까 알아서 처신 잘해요. 며느리가 중매업체도 아닌데 작은 시누이 어거지에도 누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아버지의 외로움이 어느새 며느리의 책임이 되고 말았으니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명예 이전을 해달라는 여자를 다시 찾아갔다. 저 꼭 명의를 이전해 드려야만 결혼하시겠어요? 그쪽도 생각해봐요. 그 영감이 가고 나면 그 집 아들이 나한테 어머니 대접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집이라도 쥐고 있어야 대접을 받을 거 아니요. 그럼 돈 때문에 그러시는 건 아니세요? 그래요. 내 팔자가 박복해서 서방하고 아들을 먼저 보냈는데 돈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저 늙어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다가 가면 그만인데. 그 순간 표정이 급하게 밝아지는 누나는 그럼 공동명의로 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것도 괜찮아요. 내가 그 집 아들은 못 믿어도 그쪽은 믿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 영감은 무슨 복이 많아서 그쪽 같은 며느리를 얻었대요. 참 부러워요. 무슨 그런 말씀을 제가 한 게 뭐가 있다고요? 아니에요. 요즘 그쪽 같은 며느리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그 영감이 가고 나도 나한테 푸대접은 안 할 것 같으니까 편한 대로 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누나가 벌떡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다. 아니에요. 우리 서방 병수발 했었으니까 다시 또 병수발 하고 싶진 않은데. 그쪽이 내 며느리가 되면 나한테 잘해줄 것 같아서 결혼하려는 거니까 그러지 않아도 돼요. 네, 제가 정말 잘 모실게요. 그래요. 어여가 봐요. 중매라는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날아갈 것만 같아 매형에게로 가는 누나의 걸음이 빨라지고 있었다. 그런데 하루라도 빨리 재산을 물려받을 궁리만 하고 있던 매형의 생각은 달랐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우리 집을 말아먹겠다는 거야, 뭐야? 어머니가 되실 분인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어머니 같은 소리를 하네. 그런 여자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도 이 집에 있겠어? 아니에요. 그럴 분 아니세요. 당신이 직접 만나서 얘기해보면 알 거예요. 만나긴 뭘 만나? 안 봐도 뻔한데.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는 건데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당신이 알아서 하면 되지. 당신 정말 그럴 거예요? 이 사람이 어따 대고 소리를 질러. 다시 또 그랬단 봐. 가만 안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건데요? 왜 내가 못할 것 같아? 그래요. 당신 맘대로 하세요. 누나가 방에서 나가자 매형이 핸드폰을 귀에다 갖다 댔다. 올케가 좀 이상해. 뭐 때문에 그러는데요? 아버지한테 여자를 소개해 줬는데 그 여자가 꽃뱀 같아. 결혼하는 조건으로 집 명의를 자기 앞으로 해달라고 했거든. 예? 그거 정말이세요? 그래, 그럼 혹시 둘이 짠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근데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뭐라고 했더니 나한테 막 대들더라고. 그랬다고요? 알았어요. 언니하고 같이 갈게요. 그래, 알았다. 통화를 마친 매형이 나가고 난 얼마 후에 시누이들이 들이닥쳤다. 씩씩거리던 큰 시누이의 입에서 거친 소리가 쏟아져 나왔다. 지금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여자가 없어서 그딴 여자를 우리 집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아가씨들이 소개해주면 되잖아요. 뭐라고요? 지금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건데 아니, 자꾸 말대답할래요? 지금 뭐라고 했어요? 말대답이라고. 정말 어이가 없네. 갈 곳 없는 누나의 시선이 허공에 머무는 그때 싸늘한 표정이 되던 시누이가 말을 꺼냈다. 우릴 알길 우습게 알고 있나 본데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알지요. 내가 왜 모르겠어요. 그럼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요. 어이를 상실한 누나였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무릎까지 꿇어야 하는 거죠? 도대체 말로 해서는 안 되겠네. 시누이가 갑자기 손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엄마의 얼굴에서 나는 짝 하는 소리에 놀란 큰아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 엄마 왜 때려요? 큰 시누이가 고개를 돌렸다. 너는 밖에 나가 있어. 싫어요, 싫어요. 하지만 야, 네가 쟤 데리고 나가. 알았어, 언니.
작은 시누이와 밖으로 나가는 아들을 쳐다보던 누나는 울음을 멈추지 않은 아들이 걱정되어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에 앞서 아들부터 달래줘야 한다는 누나는 무릎을 꿇고 큰 시누이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다. 내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안 그럴게요. 누나는 억울한 눈물방울을 뚝뚝 떨어뜨리고 있었지만 표정이 더욱 싸늘하게 변하는 큰 시누이는 앞으로 지켜볼 테니까 처신 잘해요. 네네, 알았어요. 시누이가 돌아서자 누나가 급하게 밖으로 나갔다. 울지 마, 울지 마. 엄마 여기 있잖아. 엄마 무릎에 앉은 아들은 손자국이 있는 엄마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엄마 아프지? 아니야, 하나도 안 아파. 엄마의 말에도 아들은 흘리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엄마는 아들의 눈물에 더욱 서러워져만 갔다. 하지만 서러움은 잠시였다. 벌개져 있는 엄마의 뺨을 바라보는 아들의 눈빛이 달라지고 있었으니까. 고모들 나쁘다. 나 이제 고모가 불러도 안 갈 거야. 아들의 말에 걱정이 앞서는 아들 앞에서 당한 모욕을 생각할 겨를도 없던 누나는 이대로 놔두면 고모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아들에게 각인이 된다면 그거 이상 큰일은 없다는 생각에 매영에게 말했다. 당신이 아가씨들한테 말 좀 해주세요. 뭐를? 도윤이한테 미안하다고 말하라고요. 왜 내가 그래야 하는데? 당신이 잘못해서 벌어진 일인데. 그래요. 내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잘할게요. 근데 도윤이가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도윤이가 왜 상처를 받는데? 몰라서 묻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긴 그만하고 밥상이나 차려. 매영이 야멸차게 돌아서려 하자 당신은 내가 맞았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잠시 말이 없던 매영은 당신이 이해를 좀 해. 걔들 성격이 좀 그렇잖아. 아무리 그렇다지만 때리는 건 아니지요. 알았어.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할게. 누나가 그때 시어머니가 계실 땐 깍듯했던 시누이들이 왜 변했는지 알았다면 하는 나는 너무도 안타까웠다. 하지만 매영 속을 모르는 누나였으니 매영의 꼭두각시가 된 시누이들에게 모진 시집살이를 당할 수밖엔. 그렇게 시아버지가 쏘아올린 불운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에 누나는 길고도 긴 고단한 인생길을 가야만 했다. 그런데 누나가 가야 할 그 길의 문을 열어준 사람이 매영이었으니 결국 누나는 마음의 병을 얻을 수밖엔 없었다. 그러나 누나의 병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빨리빨리 여자를 소개해주라고 닥달을 해댔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았던,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던 누나는 가끔 나에게 전화했었다. 어떡하면 좋겠니? 나 아주 돌겠어. 근데 매형까지 그딴 식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 그래서 내가 속이 터져 죽겠어. 누나의 하소연에 나는 매영에게 따졌다. 그러나 돌아오는 말은 항상 같았다. 어린니가 감히 어른들 일에 끼어드냐고. 나는 어이가 없었다. 기껏해야 5살 차인데. 그런데도 나를 애들 취급했으니, 내가 말해봐야 들을 생각이 없는 매영이었으니 큰 누나와 형하고 상의했다. 그리고 우리의 결론은 작은 누나가 이혼하는 거였다. 그런데 누나는 아직 애들이 어려서 이혼을 할 수 없다고 했다. 애들 때문에 중매라는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그래서 시누이들에게 시달려야만 하는 누나의 마음의 병을 키우는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만 갔다. 그런 나날들을 견뎌야 했던 누나는 감당하기 힘든, 너무도 큰 충격을 받고야 말았다. 시누이들에게 말해달라고 해도 알았다고만 하는 매영이었으니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 호적을 매영의 아래로 옮겼는데 앞으로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하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부터 누나가 점점 이상해져만 갔다. 씻는 게 귀찮아진 건지
며칠이 지났는데도 세수도 하기 싫었고 청소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다는 망상에 빠지게 되는, 자기 돌봄 의지가 없어진 전형적인 자기 비하형 정신 증상을 앓고 있다는 거였다. 그렇게 집안이 엉망이 되어가고 있으면 평소와 달라진 누나에게 당연히 물어봐야 할 매형은 누나에게 씻으라고 또 청소하라고 허구한 날 큰 소리만 쳐댔다. 그랬으니 그 소리는 누나의 마음의 병을 더욱더 키워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는 자기가 이상해졌다는 걸 알게 됐다. 가장 믿는 사람인 남편을 믿지 못하다 보니 믿을 사람이 없다는 누나는 지나가는 사람이 자기를 쳐다만 봐도 그 사람이 자기를 해칠 것만 같은 환상에 휩싸이더니 대인 공포증에 시달리게 됐다. 그리고 그 공포증에 수반되는 우울증까지 더해졌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더니 정신이 흐릿해져만 갔다. 결국 치매 증상까지 보이던 누나는 운동화를 신은 채로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신발을 신고 방 안에 서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게다가 작은 아들이 안아달라고 보채고 있었는데도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변해버렸기에 겁이 덜컥 난 누나는 나에게 전화했다. 내가 왜 그러지? 누나의 말을 듣고 그 즉시 검색해봤다. 그런데 검색창에 떠 있는 글은 너무도 놀라웠다. 그래서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병원에 가봐. 그럼 내가 정신병에 걸렸다는 거니? 그럴 수도 있으니까 빨리 가봐. 병원에서 진단받은 누나의 증상은 스트레스 증후군과 트라우마가 복합된 상태라 했다. 그런데 스트레스 증후군은 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이나 못 볼 장면을 목격한 후에 발현하는 것이라 그 원인을 알 수 있기에 질병에 가까워 치료가 될 확률이 높지만, 트라우마가 발현하는 원인은 너무도 많아 그 원인을 찾기 힘들어 치료가 쉽지 않다고 정신과 의사가 말했다. 그런데 누나의 경우에는 트라우마에 걸린 원인이 확연하다는 그 의사는 그 원인을 믿었던 남편에게 배신당했기에 증상이 발현한 거라고 진단을 내렸다. 그래서 의사는 누나와 매형 간의 신뢰가 회복되면 치료가 가능하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매형한테 말했지만 왜 자기 탓을 하느냐고 했다. 그래서 나는 큰 누나와 형하고 상의했다. 그리고 우리의 결론은 작은 누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는 거였다. 그런데 매형이 누나를 입원시키면 자기 부인이 미친 사람이라고 소문을 내는 거와 마찬가지라며 동네 창피라고 반대했다. 배우자가 반대하면 입원시킬 수 없었기에 우리는 매형 보고 더 이상 작은 누나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고, 매형도 알았다고 했다. 하지만 매형이 변하지 않고 있었으니 누나의 병이 호전될 기미가 보이질 않았다. 그런 누나의 시간이 속절없이 흘러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지병을 앓고 있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때 누나는 자신을 올가매고 있던 사슬에서 벗어난 줄만 알았다. 그런데 한시름 내려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또 다른 족쇄가 채워졌다. 집안의 왕이 된 듯이 행동하던 매형은 전화국 앞에 좋은 자리가 났다면서 슈퍼를 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누나는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슈퍼를 차려놓은 매형은 누나에게 떠넘기려 했고, 누나는 애들이 있어서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런데 시누이들이 매형이 하라는 대로 하라고 닥달을 해댔으니 하는 수 없는 누나는 슈퍼에 나갈 수밖엔 없었는데, 정작 문제는 교대해 줄 사람이 없는 혼자서 슈퍼를 운영한다는 것은 감옥에 있는 거와 다를 바 없다는 거였다. 문을 열면 닫을 때까지
자리를 뜰 수가 없었고 아직도 어리기만 한 두 아들과 함께 있는 누나는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그런데도 매형은 전화국 직원들이 아침 일찍 커피를 마시러 오기에 그 시간에 맞춰 일찍 문을 열라고 했고 퇴근한 직원들이 술을 먹을 수 있게 슈퍼 안에는 테이블을, 밖에는 야외 테이블을 펼쳐놨다. 게다가 점심때는 라면과 국수까지 팔라고 했다. 그러다 보니 누나는 슈퍼를 하는 건지 식당을 하는 건지 알 수 없는 일을 혼자서 감당해내야 했다. 그리고 안주까지 만들어야 했고 술손님들이 갈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랬으니 문을 닫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아. 집에 가겠다고 칭얼대는 두 아들은 짜증을 냈다. 그래서 매형에게 말했지만 득달같이 달려온 시누이들에게 쓴소리만 들어야 했다. 그런데 애들을 집에 보낼 수가 없던 것은 도박에 빠진 매형이 집에 없어서였다. 2박 3일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일주일이 넘었는데도 집에 안 들어올 때도 허다했으니까. 그런데도 매형은 집에 들어오면 반찬 투정을 했다.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슈퍼에다 주방을 만들어줬는데 자꾸 변명할 거야? 아니, 안주 만들고 점심 장사하라고 주방을 만든 건데 그걸 왜 여기다 갖다 붙여요? 그리고 당신은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건 산 손님들 계산도 해줘야 하고 술손님들 시중도 들어줘야 하고 애들도 돌봐야 하는데 내가 음식을 만들 시간이 있겠어요? 이게 어디서 말 대꾸야? 이게라니요. 지금 말 다 했어요? 지금 나한테 대든 거야? 왜? 나는 말하면 안 돼요? 당신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서 왜? 난 말도 못해야 하는 건데요? 잠시 생각에 빠졌던 매형이 이를 갈아댔다. 그렇게 나오겠다 이거지. 두고 보자. 그리고 다음 날이었다. 득달같이 슈퍼로 온 시누이들이 엉뚱한 말을 꺼냈다. 누나가 외도를 했다며 누나의 핸드폰을 뺏은 시누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핸드폰을 흔들어 대면서 여기에 그 증거가 있다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근수근거리는 소리에 주눅이 든 누나는 무조건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밖엔 없었다. 일단은 그 자리를 피해야 했으니까. 그런데 팔을 위로 한 채 사람들이 보라는 듯 핸드폰을 흔들어대는 시누이들은 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누나가 핸드폰을 뺏으려고 위로 뛰었다가 바닥에 내려서면서 발목을 접질렸다. 하지만 슈퍼에서 있어야 하는 누나는 곧바로 병원에 갈 수가 없었다. 시누이들이 얼음찜질하면 된다면서 저 갈 길로 가버렸으니까. 하는 수 없는 누나는 절뚝절뚝거리면서 하던 일을 계속해야 했다. 그랬으니 발목이 성할 리가 없었다. 그래서 시누이들에게 병원에 갈 시간만이라도 슈퍼를 봐달라고 했지만 들은 척도 안 했다. 그리고 손님 뺏긴다는 매형은 절대로 문을 닫지 말라고 해놓고는 도박판에서 나오질 않았다. 그러다 보니 병을 키울 수밖에 없던 누나는 걸을 수가 없게 되자 나에게 전화했다. 네가 도와주면 안 되겠니? 내가 안 도와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문 닫고 가. 그럼 또 시끄러워지잖아. 그냥 이혼해라. 이혼해 제발.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애들이 어리잖아. 애들만 아니었으면 진즉에 이혼했을 누나였기에 나는 더 이상 말을 붙일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내가 매형한테 따지면 또다시 시누이들이 누나를 공경에 빠뜨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누나를 도와주는 것밖엔 없었다. 내가 와이프 보내줄 테니까 일주일 푹 쉬어. 그럼 너하고 애들은 어떻게 하려고? 큰 누나 집에 갈 거니까 우린 걱정하지 마. 그래, 고마워. 그런데 발목은 회복됐지만 시누이들한테 당하고 나서부터 누나는 대인 공포증이 더욱더 심해졌다.
남편과 시누이라는 가까운 사람에게 시달림을 받다 보니 담배를 사러 들어온 전화국 직원까지도 매일매일 보던 직원인데도 자기를 해칠 것만 같은 공포에 떨었다. 그랬으니 잠시 한눈을 팔고 있을 때 이거 얼마예요? 라는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기 일쑤였다. 결국 사람을 기피하게 된 누나는 지나가다 아는 사람이 말을 걸어도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누나를 진단했던 의사에게 물었다. 그리고 그 의사가 말하길 외상 후 대인공포와 트라우마가 악화된 주요 우울장의 양상이 복합된 증상이라고 했다. 그리고 또 가까운 관계에서의 지속적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사회적 자극에 대한 과잉각성 및 회피가 나타나는 외상 연관 불안 증후군이라고 했다.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를 자주 하라고 했다. 그렇게 하지 않거나 그런 증상들을 방치하다 보면 누나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런데도 누나는 슈퍼 안에서 고립된 생활을 해야 했고 슈퍼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런데다가 같이 놀아달라고 온종일 칭얼대는 두 아들을 옆에 두고 슈퍼와 식당 일을 혼자서 감당해내야 했다. 그랬으니 정신과 육체가 한꺼번에 무너지고 있었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두 아들이 있어서였다. 내가 아니면 그 누구가 있어 두 아들을 지켜주겠냐는 누나는 정신이 흐릿해져만 가지만 엄마의 정신으로 악착같이 버텨냈다. 그런 누나였기에 한정식과도 같은 반찬을 요구하는 매형의 입맛에 맞는 많은 종류의 반찬을 만들 수 없었다. 그래서 반찬 가게에서 사서 집으로 가져갔다. 그런데 매형은 돈을 헤프게 쓴다고 버럭거려댔다. 정작 자신은 도박판에서 돈을 물쓰듯 하면서도 그래서 이혼을 하려 했던 누나는 또다시 애들이란 족쇄를 풀지 못했다. 그렇게 누나의 시간이 흘러가더니 결국 마음의 병이 몸으로 옮겨가고 말았다. 두 아들 때문에 이혼하지 못했던 누나에겐 그 병은 너무도 가혹했다. 겨드랑이가 뻐근하고 팔을 움직이기 불편해서 병원에 갔던 누나는 의사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어야 했다. 유방암 3기라고 마른 하늘에서 떨어진 날벼락을 맞은 듯한 누나는 수술대 위에 누워야 했다. 그래도 신이 아직 누나를 저버리지 않았는지 다행히도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하지만 누나는 여성을 잃어야 했다. 그랬으니 몸의 병이 마음의 병으로 옮겨갔다. 몸의 병까지 더해진 누나의 마음의 병은 더욱더 깊어져만 갔다. 그런데 정작 문제는 누나의 속은 타들어갈 때까지 타들어갔지만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남편이 그 모양이니 시꺼멓게 그을린 자기 속을 꺼낼 상대가 없다는 거였다. 그런 누나의 말수가 점점 줄어가더니 이젠 나에게도 하소연을 하지 않았다. 그런 누나의 시간이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매형의 전화번호로 누나에게 온 전화였는데 목소리는 모르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하길 남편을 데려가려면 돈을 가져오라고 했다. 그랬다. 도박판에 빠져 지내던 매형은 쓰지 말았어야 할 소위 말하는 꽁지 돈을 썼고 이자가 무한대로 늘어나던 그 돈을 갚지 못하고는 인신구속이 되어 있던 거였다. 그래서 누나가 나에게 전화를 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차라리 잘 된 거 아니야? 이참에 슈퍼 팔아버려. 그럼 가만 안 있을 텐데. 누나, 내 말 잘 들어봐. 매형이 꽁지돈을 썼다는 건 돈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슈퍼를 팔아도 할 말이 없다는 거지. 잠시 생각을 하던 누나가 그래, 네 말대로 할게. 그렇게 누나는 언제 벗어날 수 있을 줄 모르던 슈퍼에서 나올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먹고 사는 게 문제였다. 재산을 말아먹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매형은 부자는 망해도 3년은 버틴다며 아나무인으로 굴었다. 매형이 돈을 벌지 않으니 하는 수 없는 누나는 남의 집 농사를 도와줬다. 그러던 어느 날 누나가 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할만해? 이젠 정말 사는 것 같아. 생전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된 누나는 몸은 천근만근이 됐지만 슈퍼라는 감옥에서 벗어난 지금은 마음만은 저 하늘 높이 날아다니는 새들처럼 날아갈 것만 같다고 했다. 그래, 다행이네. 너 한 번 안 올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너도 보고 싶고, 나도 나답게 살고 싶어져서 그래. 자기 자신을 되찾겠다며 같이 술도 한잔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함께 얘기를 해보자고 했다. 그래, 큰 누나랑 형하고 같이 갈게. 그래, 그때 봐. 다시 말수도 늘어났고 생기까지 도는 작은 누나의 목소리를 들으니 나도 날아갈 것만 같았다. 그런데 그런 누나를 만나고 보니 농사를 짓느냐고 거칠대로 거칠어진 누나의 손을 보고 나서는 너무도 안쓰러웠다. 하지만 누나의 목 뒤를 본 나는 손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다. 새까맣게 그을린 뒷목엔 피부색이 보이질 않을 정도로 기미가 있었으니까. 그래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누나가 행복해하고 있었고 자기가 돈을 벌고 있기에 두 아들을 학원에 보낼 수 있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서 이제는 신발을 신고 방으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모든 것이 잘 풀린 것만 같았고 또 실제로도 아무런 문제 없는 시간이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잘 있었어? 누나는? 나도 그렇지 뭐. 그리고 이젠 애들도 다 컸으니까 이혼하려고. 그래, 정말 잘 생각했어. 내가 도와줄 거 있음 말해. 그리고 당장 해버려. 그러고 싶은데 아직 내가 먹고 살 게 정해지질 않아서 그거부터 해놓고 하려고. 뭘 하려고 하는데? 아직 마땅한 걸 찾질 못해서 너한테 전화한 거야. 알았어, 내가 알아봐 줄게. 그래, 고마워. 누나의 목소리가 한결 밝아진 것은 그동안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았기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서 그랬다. 그리고 내가 알아본 업체로 가지 않겠다고 했던 누나는 자기가 찾은 일을 하겠다고 했다. 이젠 정상적인 사고 능력을 되찾은 누나였기에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알았다고 했다. 그러고 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 시간이 흘러갔었는데 그런데 무심하신 신이시여 이제야 자유를 찾아서 헐헐헐 날아보려 했었던 작은 누나였는데 어찌하여 스스로 세상을 떠나게 그냥 놔두셨드나이까. 한 번의 기회라도 주시지. 그렇게 내가 신에게 물었지만 신은 침묵했다. 그래서 나는 신의 침묵의 뜻을 헤아리려고 밤잠을 설쳤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있던 때였다. 마치 신의 계시처럼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가설을 세웠다. 그 가설의 첫 번째는 누나가 살고자 했던 거였다. 누나는 나에게 서울에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구해달라고 했다. 만약 누나가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했다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그때 누나가 했던 말을 떠올려 봤다. 그러고 싶은데 아직 내가 먹고 살 게 정해지질 않아서 그거부터 해놓고 하려고. 이혼하겠다고 했던 누나는 분명 나한테 먹고 살 거부터 해놓고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체념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고 새 출발하겠다는 당당한 목소리였다. 그렇다는 것은 누나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나와 통화한 이후에 누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을 거란 생각을 했다. 그래서 누나의 두 아들과 만났다. 니들 생각엔 사람이 2천만 원 때문에 죽을 것 같냐? 저도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말이야.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일을 말해봐. 어떤 거를요? 네가 생각할 때 가장 큰 일이 벌어졌던 거. 그런 거라면 아빠가 갯돈 때문에 엄마한테 심하게 한 적이 있었어요. 갯돈? 근데 왜 아빠가 그런 거야? 엄마가 아빠 모르게 그걸 썼나 봐요. 뭐라고? 확실한 거야? 자세한 거 모르고 엄마가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맞을 거예요. 그럼 그 돈으로 은행 빚을 갚았다는 거야. 아니요, 엄마는 은행에서 돈 안 빌렸어요. 계좌 확인했어. 네, 외삼촌이 확인해 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해봤어요. 그래, 잘했어. 그럼 이젠 내가 돈을 빌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겠네. 네, 그땐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두 아들이 일어나서 정중하게 인사했다. 됐어. 앉아. 오해가 풀렸으면 된 거니까. 그리고 어떻게 됐는데? 고모들이 와서 엄마한테 엄청 심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는데? 당장 내놓으라고 소리치면서 머리까지 잡아 끌었어요. 뭐라고? 그럼 때렸다는 거야? 그 순간 두 아들이 눈물을 흘렸다. 갑자기 왜들 그래? 아들들은 엄마를 무척 좋아했다. 그때 우리가 말렸어야 했는데 아빠 때문에 하질 못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우릴 쫓아냈거든요. 진짜야? 네. 아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니들이 아빠한테 뭐라고 했어야지. 네, 맞아요. 근데 아빠가 외삼촌한테 돈을 빌려줬다면서. 엄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하게 생겼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나는 어이가 없었다. 정작 망하게 한 건 매형이면서 그리고 애들한테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지. 어떻게 그런 말을. 그런데 누나는 왜 그랬을까? 급한 마음에 나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했다면 분명 나하고 말을 맞추기 위해서 전화했을 텐데 그렇다면 그때 이미 세상을 떠나려고 작심했던 건가? 일단은 내가 세운 가설이 맞는 것 같으니까 아들들의 말을 더 들어봐야겠다는 생각에 급하게 입을 열었다. 그럼 나한테 전화를 했어야지. 그러려고 했는데 아빠가 어른들 일이니까 우리 보고 나서지 말라고 했어요. 이제 퍼즐이 맞아가는 것 같았다. 매형은 돈보다는 이혼하자는 누나의 길을 꺾으려고 했을 거다. 매형은 이혼의 귀책 사유가 누나한테 있다면서 누나가 감당할 수 없는 위자료를 요구했을 거다. 그리고 시누이들도 감당하기가 버거웠을 거다. 시누이들은 매형이 시키는 대로 슈퍼에 가서 외도를 했다며 사람들 보는 앞에서 누나에게 창피를 줬다. 그런 걸 이미 당해본 누나는 시누이들이 어떻게 나올지 알고 있었을 거다. 그리고 아빠 돈을 몰래 갖다 쓰는 엄마가 돼버린 누나는 애들한테 얼굴을 들 수 없었을 거다. 그런데 그렇다 해도 그 정도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을까? 누나가 이전같이 정신이 혼미했다면 그럴 수도 있다지만 이제는 정상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기에 더욱더 이해가 가질 않았다. 그렇다면 또 다른 뭔가 숨어 있을 거다. 그럼 그 일이 있기 전까진 엄마가 어땠었니? 되게 활기가 넘쳤어요. 그리고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면서 우리끼리 살자고 했어요. 우리끼리? 그럼 엄마가 이혼한 다음에 니들하고 같이 살자고 했다는 거야. 네, 엄마가 빨리 돈을 벌겠다고 했어요. 그럼 갯돈으로 방을 얻으려고 했던 거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에다 썼는데? 아빠가 그러는데 엄마가 피라미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큰아들은 아빠가 엄마 통장에 찍혀 있는 회사를 알아봤는데 피라미드 업체였다는 말을 덧붙였다. 뭐? 그거 확실한 거야? 그건 잘 모르겠고 아빠가 그렇게 말했어요. 누나는 그랬다. 이젠 애들이 다 컸기에 이혼하겠다고. 대학생이 된 아들들이기에 이혼한다 해도 부모 중 누구를 선택해도 된다. 그래서 아마도 빨리 이혼하고 애들하고 같이 살려고 했던 누나가 무리수를 둔 것 같았다. 피라미드에 잘못 엮이면 몇 천만 원은 아무것도 아니게 날아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누나도 알고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후회가 몰려들었다. 그때 자기가 찾은 일을 하겠다고 한 누나한테 물어만 봤어도 하지만 지난 일을 후회해봐야 뭐하리. 지금 할 일을 해야지.
두 아들은 엄마가 아빠 돈을 몰래 썼다고 생각하고 있을 텐데 엄마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게 우선이었다. 니들은 엄마가 갯돈을 왜 썼다고 생각하고 있니? 피라미드로 돈을 벌려고 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니들은 엄마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니? 거기까진 생각 안 해봤어요. 나는 누나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또 매형과 시누이들의 시달림을 받아 정신질환까지 앓게 되면서도 이혼하지 못하고 그 고통을 감수했던 이유가 두 아들 때문이라고 말해줬다. 엄마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래, 충격을 받았는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내더니 고모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걸 알았어도 그 정도일진 몰랐어요. 이제라도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면 됐으니까 그만들 울어. 그런데도 두 아들은 눈물을 쏟아냈다. 아들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며칠 동안 누나를 심하게 몰아붙였던 매형은 엄마한테 그러지 말라고 했던 두 아들에게 외삼촌한테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그냥 줬다고 했고 나뿐만이 아니라 큰 누나와 형한테도 수시로 돈을 줬기에 엄마 때문에 우리 집이 망했다고 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던 두 아들은 아빠의 말을 믿었고 그래서 그 말을 믿었던 게 자기들 잘못이라는 아들들이 울음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던 거였다. 그래서 아마도 이 세상에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누나는 그토록 애지중지했던 두 아들까지 자기를 외면했다는 생각에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것 같았다. 그렇지 않다면 정신과 치료를 받아 정상적인 사고 능력을 되찾은 누나가 그런 선택을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았으니까. 그래서 어이가 없는 나는 망설이지 않고 진실을 말해줬다. 아빠가 도박에 빠졌기 때문에 집이 망했다고. 그런데 큰아들이 제가 아빠한테 물어봐도 돼요. 그래, 근데 아빠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을 거야. 그러면 엄마가 하던 슈퍼에 가봐. 지금 하는 주인이 아빠 도박빚 갚으려고 엄마가 슈퍼를 판 걸 알고 있으니까. 내 말이 끝나자마자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서는 두 아들은 매형이 아니고 슈퍼로 갔다. 그래서 내가 두 아들과 같이 갔다. 진실을 알고 나면 두 아들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렇게 누나의 죽음의 진실에 대해 알 수 있었지만 누나가 남기고 간 2천만 원을 나에게 빌려줬다는 글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그리고 내 생각이 맞았다. 슈퍼 주인에게 진실을 듣고 난 후 아빠를 용서할 수 없다는 두 아들의 눈빛에 분노가 차오르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매형이 집에 없었다. 그래서 나는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다. 두 아들과 매형이 마주쳤다면 큰일이 날 수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두 아들을 진정시키고 있을 때 문득 생각나는 게 있었다. 엄마 돌아가셨을 때 경찰이 안 왔었냐? 왔었는데 저거 보고 나서 잘 사건이라면서 그냥 갔어요. 저거에 뭐가 있었는데? 엄마가 혼자 창고로 들어가는 게 찍혀 있어요. 누나의 마지막 모습을 알고 싶었던 나는 CCTV를 돌려봤다. 생을 마감하기 전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는 모니터에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멍한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는 누나가 보였다. 어제는 여기서, 오늘은 저기서 앉아 창고만 바라보는 모습도 있었다. 창고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것은 아마도 자기를 친딸처럼 아껴줬던 시어머니 때문일 거다. 그리고 누나는 시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지만 않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좋았을 거란 생각과 어쩌면 자기를 사랑해줬던 시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가는 게 지옥 같은 이곳보다 더 좋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던 그 자리에서 누나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려 했을 거다. 그런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았다. 누나가 창고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누나가 집 쪽을 바라보더니 멈춰섰다. 이 세상 그 누가 있어 죽고 싶을까? 그랬으니
누나도 망설였는데 저렇듯 살고 싶었던 누나를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닦아도 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로 옷깃을 적실 뿐이지 나는 누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다. 그리고 날짜별로 보는 누나의 마지막 모습이 보이는 모니터를 보다 보니 마치 앨범을 보는 듯했다. 그러다 보니 가출하고는 배가 고파 누나와 만났을 때가 떠올랐다. 그때 내가 누나 같이 가. 했을 때 누나는 뒤를 돌아봤다. 그러고 나서 팔짱을 꼈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부르면 뒤를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했다. 그래서 불러봤다. 가지마. 누나 가지 말라고. 하지만 이미 어둠 속에 들어간 누나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계속 걸어가기만 했다. 그러다 누나가 멈춰섰다. 누나가 집을 바라봤다. 그때 누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아마도 두 아들과 함께했던 옛 추억을 떠올리고 있었을 거다. 그러던 누나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려고 또다시 어둠 속을 걸어갔다. 그리고 그 어둠이 끝나자 창고 앞에 서 있는 누나가 보였다. 그런데 이전과 다르게 옷이 깔끔했다. 창고 앞에서 카메라를 바라보는 누나는 두 아들에게 영원한 작별의 인사를 하려는 듯이 손을 흔드는 누나는 두 아들에게 나를 잊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 같았다. 그렇다면 누나가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소리쳤다. 안 돼. 들어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발이 떨어지는 누나는 돌아섰다. 그리고 창고를 향해 걸어갔다. 더는 볼 수 없던 나는 모니터 전원을 꺼버렸다. 매형에게 당한 것은 배신이란 말로도 부족했을 거지만 두 아들이 있어 고단했던 자신의 삶을 지탱해 왔었지만 아들들에게까지 외면을 당했기에 그런 누나는 갈 곳이 없었을 거다. 그래서 누나의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었을 거다. 겟돈이야 돌려주면 그만이니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었겠지만 두 아들에게 외면당했다는 것은 견딜 수 없었을 거다. 그래서 누나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여전히 나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누나가 남기고 간 글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 생각에 몰두하고 있던 나는 문득 아직 물어보지 않은 것이 있다는 생각에 급하게 입을 열었다. 겟돈이 얼마였냐? 2천만 원이요. 그 순간 2천만 원? 2천만 원이면 나한테 빌려줬다는 돈하고 같잖아. 라는 생각을 하던 나는 이제야 퍼즐을 다 맞춘 것 같았다. 누나는 두 아들과 함께 살아갈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했기에 돈을 빨리 벌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렸을 거다. 그래서 빨리 돈을 벌려는 욕심에 피라미드를 했을 거다. 그런데 누나의 뜻대로 되지 않아 돈을 날렸을 거고, 그랬으니 결국은 뭐가 어떻게 됐든 누나는 남편 돈을 자기 마음대로 쓴 게 된 거였다. 그렇게 죄인이 된 누나는 유서도 쓰지 못했을 거다. 그런데 2천만 원이 그게 뭔지 누나가 매형에게 시집가고 나서 고생한 걸로 따지면 또 그리고 매형이 도박으로 날린 돈에 비하면 새발의 피 같은 돈이건만. 그래서 누나는 나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종이에다 막내 동생에게 2천만 원을 빌려줬다고 써놨을 거다. 작은 누나는 나보고 항상 그랬다. 잔머리꾼이라고. 그래서 누나는 아마도 나라면 2천만 원의 의미를 알아차릴 거란 생각에 나보고 매형한테 너는 누나한테 잘못한 게 없냐고 따져달라고 한 것 같았다. 누나의 뜻을 알고 나니 끓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던 나는 두 아들에게 내 생각을 말해줬다. 니들 아빠를 용서할 수 없다고 했지. 네,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그럼 내가 하자는 대로 할 거야? 네, 말씀만 하세요. 일단은 아빠한테 물어봐.
엄마한테 잘못한 게 없냐고. 나의 생각은 매영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다면 그것으로 끝내려 했다. 하지만 자신의 죄를 모르고 있다면 이제야 자기를 되찾겠다고 했었던 누나를 창고 안으로 들어가게 한 매영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매영을 파멸시키려 했다. 그런데 매영은 두 아들에게 엄마가 정신질환에 시달리다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계획대로 밀고 나갔다. 그 첫 번째가 시작되던 날이었다. 대문 밖에서 들리는 스님이 두드리는 목탁 소리에 매영이 문을 열고 나갔다. 무슨 일 때문에 오셨나요? 이 집에서 원혼이 떠나지 않고 있어 그 혼을 달래주고 있습니다. 스님은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람의 영혼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다고 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사람마다 세상을 떠날 날짜가 정해져 있어 그 날짜가 되면 저승사자가 찾아와 영혼과 함께 하늘로 올라간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런데 저승사자의 명부에 적힌 날짜보다 스스로 먼저 세상을 떠났기에 저승사자가 올 때까지 그 사람의 영혼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랬으니 매영은 슬슬 겁이 났다. 창고에 누나의 영혼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 그 생각은 자기 때문에 죽은 누나가 한이 맺힌 귀신이 되어 창고에 있을 거란 생각으로 변해갔다. 그럴 즈음 나는 두 번째 계획을 실행에 옮겼다. 그래서 나는 두 아들에게 방을 얻어주고 매영의 집에서 나오라고 했다. 그리고 나올 때 집안에 도둑이 든 것처럼 하라고 했다. 그래서 두 아들은 마당과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매영 집에서 나왔다. 그러고 나서 매영이 집에 들어왔다. 뭐야? 도둑이 들어온 거야? 매영이 급한 걸음으로 CCTV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CCTV를 돌려보더니 갑자기 비명을 질러대며 기겁한 매영이 기절하듯 주저앉았다. 그러고는 등골에서 식은 땀이 흐르는 매영의 온몸에 소름이 돋아 있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모니터에서 보이는 창고 앞에 서 있던 누나가 매영이 보란 듯이 카메라를 쳐다보며 걸어가고 있었다. 그리고는 멈춰섰다. 그 자리에서 잠시 서 있던 누나가 뒤로 돌아섰다. 그리고 뒤로 돌아선 누나가 창고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그러던 누나가 창고 앞에서 순간적으로 사라졌다. 그랬으니 기절하지 않은 게 다행인 매영은 집에 있을 수가 없어 그대로 주랭랑치듯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러다 창고를 힐끗 보던 매영의 눈에 마치 그 안에서 누나가 나오는 듯한 헛것이 보였다. 모니터로 창고를 향해 걸어가는 누나를 봤는데 그런 환상이 안 보인다면 그것도 이상한 일이었다. 그렇게 한번 시작된 공포는 그 공포가 공포를 몰고 온다고 했나? 그랬다. 실성한 사람의 춤사위 같은 걸음을 옮기는 오줌을 지리지 않은 것이 이상해 보일 정도인 매영은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랬으니 매영은 집에 갈 수가 없었다. 집이란 무엇인가? 두말 필요 없는 나의 안식처다. 그렇다. 집에 갈 수 없다는 건 형벌과도 같은 거였다. 그 형벌을 받아야 하는 매영은 고시텔로 갔다.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을 때였다. 볼일을 보고 고시텔로 들어오는 매영에게 관리인이 말을 걸었다. 아까 누가 찾아왔는데요. 누구라고 했어요? 이름은 말하지 않았는데 여자였어요. 여자요? 날 찾아올 여자가 없는데. 매영이 머리를 갸웃거릴 때였다. 이걸로 봐보세요. 아는 사람인가. 관리인이 보여준 CCTV의 모니터를 보던 매영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그 모니터에서 보이는 자기를 찾아왔다는 여자가 누나였으니 구급차에 실려갈 만도 했다.
나는 매영 집의 CCTV를 복사해서 친구에게 줬고 영상 전문가인 친구는 누나의 마지막 모습으로 영상을 조작했었다. 그 후 매영이 가는 고시텔마다 쫓아다니는 두 아들은 엄마가 스스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게 한 나쁜 아빠라면서 자기들이 혼을 내줘야 한다며 영상을 조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통사정했다. 관리인들도 아들들이 그러니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랬다. 나는 매영에게 트라우마를 심어주려고 했다. 그래야 매영이 누나가 겪었던 고통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아내 귀신이라는 트라우마가 발현한 매영은 누나와 똑같이 대인 공포증에 시달려야 했고 거기다 트라우마의 전형적인 증상 중의 하나인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는 망상 속에 빠지게 됐다. 그 증상은 어쩌면 대인 공포증보다 더할 수도 있다. 운전 중에 앞에서 끼어들면 나를 방해한다는 착각까지 하게 될 정도니까. 그러니 세상 모든 사람이 적군이고 방해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매영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됐으니 인간이 누렸던 모든 걸 포기해야 했다. 그랬으니 매영은 노숙자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나는 매영이 그렇게 그대로 파멸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꿈에 나타난 누나가 그래도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니 매영을 용서해 주라고 했다. 저토록 착하기만 한 누나를 천수까지 누리지 못하게 하고 살아생전 고생만 시킨 매영을 나는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나 스스로 타협점을 찾았다. 그래서 내 부탁을 받은 스님이 매영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 스님이 말하길 잘못했다고 빌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칠 때까지 수시로 108배를 하세요. 지금 당장 깨달음을 얻을 순 없겠지만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지금 짊어지고 있는 업보를 내려놓을 수 있을 겁니다. 스님의 말을 듣던 매영이 그럼 제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친다면 죽은 내 부인이 좋은 데로 갈 수 있을까요? 그렇소이다. 시주님이 진정으로 뉘우친 걸 알게 되면 부인께선 극락으로 떠나실 겁니다. 매영은 곧바로 동상을 만드는 곳으로 갔다. 그곳에서 아내의 동상을 제작했다. 그리고 창고를 허물고 그 동상을 세워놨다. 진정한 참회를 하려는 매영은 수시로 동상 앞에서 108배를 올렸다. 그리고 매영의 말을 듣고 식겁한 시누이들도 여명이 밝아오면 매영의 집으로 갔다. 정성스럽게 차린 제삿밥을 동상 앞에 차려놓은 시누이들도 108배를 했다. 죄를 뉘우치려는 그들의 시간은 멈추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집을 나갔던 두 아들이 매영을 찾아왔다. 이제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럼 아빠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 알고 있어. 아빠만 잘했으면 엄마가 죽지 않았다는 걸. 근데 그게 아빠만 잘못한 거예요. 그때 시누이가 말을 꺼냈다. 우리도 잘못한 걸 알고 있어.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럼 고모들도 잘못한 거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 인정하고 있어. 근데 우리가 인정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인정할 때까지 엄마한테 잘못했다고 하루에 10번씩 108배를 올리세요. 화들짝 놀란 매영이 급하게 끼어들었다. 얘들아, 그건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횟수를 줄여주면 안 되겠니? 스님들도 하루에 절을 1000번을 넘게 하는 건 수행이지만 몸이 잘못될 수도 있다면서 적절한 휴식을 취하면서 한다고 했다. 그렇듯 아빠와 고모들이 매일매일 초죽음 상태가 된다는 걸 두 아들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이 못을 박듯 말을 꺼냈다. 우리 말대로 안 하면 우린 엄마 성으로 바꿀 거예요. 박가인 엄마 성으로 바꾸겠다는 것은 사실상 부자의 연을 끊겠다고 선언한 거와 다름없었으니 매영이 식겁했다. 그리고 고모들이 안 해도 성을 바꿀 거니까 아빠가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저기 카메라가 있으니까
잘못했다고 비는지 안 하는지 다 알 수 있다는 것만 알고 있으세요. 할 말을 모두 마친 두 아들이 집을 나갔다. 그렇게 누나는 그토록 원하던 두 아들을 품에 안고 어제도 오늘도 죄를 뉘우치려고 108배를 하는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제 우리 누나도 하늘 아래를 마음껏 날아다니는 새처럼 자유롭게 헐헐헐 날아다닐 수 있게 됐다.